이용 교수님의 민족분명 전화도 한번 통화도 내가 좀 내민께서는 저께 박명록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이따 되도록이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명록의 지금 전함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 30건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30건만 2차 서점하고 직거래하도록 제가 압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자라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 제 가까운 조동이라고 돈 받을 수 없는 친구들 주려고 몇 권 갖고 온 것밖에 3권밖에 없었고 남은 게 5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없어서 그 대단히 실수합니다. 책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가위바위보 그 책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가 그 할인 여기 그 혹시 여기다 인천서점에다 대금을 내고 가시면은 이제 추가로 그 책을 이제 중개를 해주고 와서 제가 도착해 서명을 하면 한 번 오셔서 받아가는 인터넷으로 사시면 그냥 19,800원을 사시는데 이용규 서명하고 낙관 받으시려면 한 번도 오시는 거가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떡하죠? 인터넷으로 그냥 사시죠. 뭐. 혹시 나가시다가 나는 책에 필요하다고 이름을 쓰고 나가시면은 그게 책이 한 10권 이상이 모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서점도 좀 더 붙여서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앞에 자리가 남은 자리가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자리 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교수님과 오늘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쪽 장소를 어떻게든 살까?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요. 네, 2층에 이 자리가 다 찰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너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현식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관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좀 개회 말씀 부탁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현식 관장이 막 도착하셨는데요. 네. 이원규 선생님의 민족혁명과 김원봉 이 책에 대한 두 콘서트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식 관장님께서 잠시 개회 말씀으로 홍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운영팀을 맡고 있는 이현식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게 돼서 대단히 흥분스러운데요. 저희가 이 문학관에서 분기별로 좋은 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북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 마지막 북콘서트로 이원규 선생님의 이 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급하게 오느라고 숨이 차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책은 고려대학교에 있는 건보드레 교수가 3월 1일의 밤이라는 책을 올해 3.1운동 100주년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콘서트를 했고, 두 번째는 7년의 밤으로 유명한 정유정 작가의 신작 진이라는 책을 갖고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논쟁과 관련돼서 윤희형 작가의 책을 신작 소설집을 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오시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착이 됐고, 다행히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북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3.1운동 100주년도 기리면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또 저희 문학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모신 필자들이 다 인천 분들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원규 선생님 뵀더니 책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꼭 저희들하고 책이 나오면 하셔야 된다. 책 내시기 전에 이제 나오시기 전에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희들로서는 한편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의 뜻깊은 책, 민족혁명가 김원봉 선생 책을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인천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인데 인천 출신의 필자께서 낸 책을 갖고 마무리하는 북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저희들 뿌듯하고, 또 이용배 선생님께 더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앞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저 홍보 말씀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가 방종환 선생 탄생 1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방종환 재단하고 함께 12월 1일 날 방종환 특별전을 이 기획전시실에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방종환이라는 옛날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좀 콘텐츠로 되살려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전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종환 선생이 쓴 동생을 찾으러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배경이 인천입니다. 차이나타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천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들이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고 해서 연초부터 많은 국가적인 기념행사, 또 지방자치단체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원규 선생님이 이번에 출간하신 김원봉과 의열단의 민족혁명 투사들은 그동안 많이 조명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919년 11월에 발족한 의열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인천의 작가이신 이원규 선생님께서 14년 만에 전면 개작을 해서 김원봉 평전을 민족혁명가 김원봉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원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이원규 선생님이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게 70분인데 저는 그 여기에 얼굴도 붓길 정도로 활발한 우리 시대의 그 뜨거운 감자인 약선생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호심탄회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약선에 대한 얘기를 해서 같이 공명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뜻밖의 많이 오셨는데 저보다 그 연배인 선배님들만 제가 그 소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 최영규 그 이사장이 묻으셨으니까 최영규 이사장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뒤풀이에 가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사표를 존경하는 지용택 세월문화재단 이사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진 문화원장님 어디 계셔요? 네. 문화원장님 나오셨습니다. 2000년에 선배입니다. 그다음에 저그 어려서부터 친구인 조성 전 인천시립 박물관 관장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최영기 이사장님까지 해야 되니까 최영기 이사장 저 인천대학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영일 선생님 나오셨죠? 네, 김영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분도 계신가요? 이따 끝난 다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에 욕심이 많아서 드릴 말씀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말을 시간을 많이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외에도 또 소개해드릴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께서 좀 의례적인 거는 좀 빼고 김원봉과 의열단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소개는 그러면 뒤풀이에서 저희가 가까운 데 자리 잡고 한 말씀을 좀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려야 제가 지금 일신이 편안하려면 집사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저 뒤에 맨 뒤에 와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제 아들이 1시간 전에 네덜란드에서 이 행사 때문에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출장 왔습니다. 네, 그래도 축하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생님과 요새 가까이 지내시면서 또 이용규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또 연해주의 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금 최재형 선생님 증손자분을 또 인천대로 모시고 와서 모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인천대 최용규 이사장인데요. 지용택 이사님께 먼저 축사 부탁드리라고 했더니 최영규 이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최영규 이사님께 먼저 축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리가 황당해집니다. 선생님 책을 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하루 껐다 써서 읽어봤는데 이 나쁜 머리로는 그냥 중화감사처럼 읽었습니다. 항상 하셨던 것이 민족이 아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좌익이 어디 있고 우익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멍물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비겁한 것이지 어떻게 그때 좌측으로 움직였다고 지금 매도를 하고 우측으로 움직였다고 우리 편이라 하고 이런 어리석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셨는데 우리 이용규 선생님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한테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25년 넘은 역작을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 드린 것보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원규 소설가께서 뒤늦게 철이 난 것 같아요. 부인도 소개하고 아들도 소개하고. 2005년에 내가 똑같은 제목의 책을 이용규
선생님께서 증정받았습니다. 자기 이름 서명한 책을. 그리고 요 근래 또 하나 받았죠. 저는 이거를 착실히 읽었습니다. 또 내가 관심도 있고 흥미도 있어서 먼저 책보다는 약 55페이지 정도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두께가 다 같고 그런데 많이 빼고 많이 넣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 사람에 대해서 평론을 쓴다는 것,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을 캐는데 땅 속에서 금이 나오진 않죠. 광석이 나와요. 그걸 금으로 만든 거거든. 다이아몬드 광에서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와도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평론이 나온다는 것, 난 이용규 선생이 이번에 역작을 썼는데 10년 후에, 그 후에 더 이거보다 훌륭한 이 약산 김은봉 선생의 평론이 나오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고 닦아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다 우리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고. 나는 이용희 선생 이것만이 아니라 죽산 조보암 선생도 했고 김산도 했고 김경천 장군도 했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돌 속에 있던 흙 속에 파묻혔던 그걸 영롱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작업이 이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평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봐서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이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반평생을. 근데 이번에 우리 세월문화재단에서는 1년에 외국으로 한 번 여행을 가고 역사에 여행을 가고 국내로 한 번 역사 여행을 갑니다. 금년에 신안, 목포, 진도로 갔는데 제가 거기 간 지가 한 7년쯤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거기가 굉장히 옛날에 가난한 동네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참 잘 살아요. 좋고. 근데 더욱이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천사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섬이 1004개래요. 그래서 천사대교입니다. 근데 그게 암태도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데 그 암태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작 투쟁하는 데예요. 5대5 소작인이 5가자 가고 지주가 5가자 갔는데 그걸 3대7로 잡으니까 싸움이 난 거죠. 그분들의 투쟁이 그게 1922년이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가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또 그분 참여한 분들의 명단도 쭉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대교의 주경관 폭이 인천대교가 800입니다. 1000이 넘어요. 인천대교의 주경관 폭이 700이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큰 배가 못 들어온다. 만약에 700이었으면 크루즈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건 요 근래 한 거지만. 그래서 인천 시민이 전부 일어나서 그걸 힘이 없어서 1000으로 하자고 했는데 1000이 안 되고 800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섬에 천사대교에 1000이 넘었어요.
진도에 갔더니 울림산방 같은 거 참 다 잘해놓고요. 정말 친절하게 다 잘해놨는데 오는 날 목포에 둘러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봤습니다. 참 기념관이 잘 되고 조촐하지만 화려하지 않게, 그리고 내부가 여기도 김대중, 여기도 김대중, 여기도 김대중 그러면 좀 거부감이 생길 텐데 아니에요. 거기는 김영삼도 있고 노태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참 복 잘했다, 잘해놨다. 오프랜드는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어째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갔던 분들한테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진도에 솔비치 호텔이 생겼는데 얼마나 큰지, 이거 어떻게 호남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을 세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안기론이라는 건축가라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이 건축이 잘 된 거야 그랬더니 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절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목포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을 나오면서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인천에서도 좀 굵은 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정권은 경남 정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총리는 호남 사람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실력은 돈이나 힘이나 총칼의 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5.18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암태도 사건이라든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호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규 선생이 그 사람 하나를 이쁘게 힘차게 멋있게 조각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것도 그 암울한 시대에 조국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빨갱이다 뭐다 해서 다 묻혔는데 그걸 찾아낸다. 그래서 그걸 보석을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런 이용규 선생님께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괜히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말할 욕심이 많아서 뭐 인사도 줄이고 그런데 제가 너무 그랬는데 내가 이 책을 열심히 봤다는 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이나 그 후에 또 더 이루면 좋고 이보다는 더 이제 자료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더 정확한 그런 글들과 평과 가치를 우리가 찾아낸다, 창조하는 그런 우리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남북이 아직 분단된 상태에서 아주 뜨거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루기에도 조심스럽고 되게 올해 현충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의 공적 고문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증폭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서 기필코 이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70대 현역 작가로서 온갖 노력을 다하신 이원규 선생님께 진짜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이원규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앉으시고요. 계속 서 계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잠깐 그동안 출간된 이후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이거 설명하실 때 김원봉과 그의 동지들이 중국 대륙을
중국 대륙에서 활동했던 양상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도로 표시한 건데요. 참조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난 11월 6일 날 이렇게 한길사에서 출간한 직후에 서울에서 이제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또 매경을 비롯한 경제지나 한겨레신문 여러 언론 방송 언론사에서 다 이렇게 기자들이 참석해서 이용규 선생님께 전해드리니까 아주 살벌한 질의응답이 전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앙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의열단 조선 의용대 창단 사진이죠? 선생님들 네. 이 사진이 여기가 잘린 사진이 있어서 그 의열기념관 밀양에서도 잘린 사진을 가지고 이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학철 선생님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잘린 사진이야 했는데 중국에서 이걸 안고 보니까 잘린 사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은 온전한 사진이고 저기 빠진 사람들은 무슨 작전을 나갔거나 임무가 있어서 빠진 거겠죠. 온전한 사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YTN 뉴스도 동영상으로 뉴스로 자세히 보도했는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그 동영상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겨레 신문의 서평이나 한국신문 서평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오늘 또 이 북콘서트도 지역의 주요 신문사에서 다 소개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용규 선생님의 그동안 또 활동해오신 작가적 이력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위해서 또 활동하신 여러 내력에 대해서는 소개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생님과 같이 고등학교 동기로서 인천 지역에서 줄곧 교우를 나누시고 같이 훈필 활동도 하시고 지역의 역사도 함께 탐구해 오셨던 조우성 전 인천시립박물관장님께 외람되지만 이용규 작가님의 이력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마고견 말이 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개 건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보다는 조금 좀 개명된 배가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마는 서로 못했고 고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년기 때 만나서 지금 고2를 넘기면서도 매달마다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런 모임을 북 콘서트가 아니라 출판 기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선생을 제가 소년이답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늘 정말 겸손하고 겸양해서 책을 그동안에 10수권을 냈으면서도 아마 이런 모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친구로서 양력을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규 선생님은 1947년 인천 개건도가 여기 빠졌습니다. 개건도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인천고등학교 65회입니다. 인천고등학교와 동국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젊은 시절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대검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늘 여기도 이제 안 나온 게 많은데 늘 장편 공모만 했었어요. 그래서 꼭 최후에 떨어져요. 그 심사위원들이 꼭 저한테 전화 걸어서 너 이원규 아냐? 내 친구인데 야 이번에 이 장편 공모에서 마지막에 떨어졌어. 그걸 제가 2번이나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월간문학 신인상에 겨울무지개라는 작품으로서 당선했는데 참 좋은 단편이었어요. 아름다운 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어느 날 그냥 원고 뭉치를 한 무더기를 저희 집에 가져왔는데 장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제목은 이게 아닌데 어떻든 나중에 제목이 훈장과 굴레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현대문학 창간 30주년 때 장편 공모로서 당선이 돼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정말 참 광복 이후에 이만한 소설가가 사실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천 문단에서는 경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서해를 배경으로 분단 문제를 다룬 소설을 많이 쓰셨고 또 진보적인 시각에서 온건하게 표현하는 작가라는 평을 받았고 1990년대 초에 역사에서 지워진 의열단, 조선의용대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전쟁 자료를 찾아서 중국, 러시아, 어딥니까 동북 삼성 이런 데를 뻔질나 내다녔습니다. 사실 일본도 찾아가고 그래서 많은 그 자료를 섭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조사의 또 중심에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박태원이가 약산과 의열단을 출간한 이후에 사실은 그 약산의 평전은 우리 이 선생이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그 자료를 전기를 썼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답서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이원규 선생님은 그동안에 창작집 침묵의 섬, 깊고 긴 골짜기, 천사의 날개, 페리칸의 날개, 장편소설 훈장과 굴레, 황해, 마지막 무관생도 등을 출판하셨습니다. 대하소설 누가 이 땅에 사람이 없다 하랴, 르포 독립전쟁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저기 용감한 조선 군인들이 있었어 등의 공저가 있습니다. 평전으로는 약산 김원봉, 아까 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상 평전, 조봉암 평전, 김경천 평전 등이 있으며 일제강점기 무관 15명을 다룬 약전, 애국인가 친일인가 등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수상으로는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받으셨고 박영준 문학상, 동국문학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모교인 그 동국대에서 겸임교수로서 10여 년간 소설가 농지전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 관장님 잠깐 소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약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민족혁명과 김원봉이라는 책에 대해서 과연 2005년도 실천문학사판과 이번에 새로 내신 민족혁명과 김원봉은 어떻게 이제 다른지, 무엇을 담으려고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원봉의 실제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먼저 지금 관람하고 나서 선생님께 간략하게 책의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뜨는데 주소에서 넣으려고 했네. 정지됐는데. 음성만 나오는 네, 그냥 그죠. 그 1944년에 미국인 언론인들이 조선의용대를 직접 촬영한 필름이 그간
그 앞쪽에는 아리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압축을 한 건데 또 동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기죠. 이렇게 해서 예. 인터넷에 찾으시면 뭐 있을 겁니다. 예. 아 지금 여기 시청문학사 이사님 오셨나요? 강 이사님? 시청문학사 강 이사님이 와 계신가요? 네, 아 저기 아까 저기 회사 대표로 오셨으니까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시죠. 30초만 인사를 나오세요. 저기 김원호 대표님이 투수를 하셔서 이사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사의 강명호 이사입니다. 저희 김원호 대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아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신 왔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박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한 압축해서 10개 항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중인 가문 출신입니다. 역관이었다니까 조부가. 그 다음에 밀양 국립보통학교에서 일본 천황생일날 일장기를 똥통에 처박은 일로 해서 퇴학을 맞아서 사립동아학교를 거치고 김성수가 유지하던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걔도 동fun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진의 덕학당이라고 하는 독일계 학교에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남경의 금능대학에 갔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초판에 금능대학 광고를 썼는데 그쪽에 남경의 금능대학 쪽에 연구를 집중한 연구자에 의해서 입학 사실이 없는 사실이 밝혀져서 입오생 과정, 예비 과정을 하다가 입학 직전에 3.1운동이 나니까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11월 9일 날부터 철야 토론을 해서 그렇죠. 11월 10일 날 의열단 창단이 된 나이가 밑에서 두 번째인데 신흥무관학교 교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창단 자금 오늘로 따져서 1억 한 500만 원을 가진 된 사람도 있었는데 나이가 밑에서 두 번째인 이 사람이 불가사의 같은 일인데 만장일치로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단장이 돼야 된다고 해서 단장으로 추대가 돼서 갑자기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1차례에 걸쳐서 암살 파괴 작전을 전개했고 그 다음에 1926년이면 나이가 29살 때인데 이종합이라는 그 동지가 2살 더 먹은 동지가 이제 의열단의 그 테러 투쟁은 끝나고 당신이 무관학교로 가라 그래서 그 선견지명이죠. 29살에 황포문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인 생도들이 줄줄 따라다녔답니다. 그 의열단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중국인 그 무관학교 동기들을 많이 사귀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29년에 그렇죠. 공산주의 활동에 끼어들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학교 그다음에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봉암이 만들고 무너지고 세 번째입니다. 그 운동도 하고 공산주의 활동도 29년에 전개했습니다. 아까 앞에 페이지는요. 그렇죠. 앞에 페이지는 황포문관학교의 재학생 시절의 생도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죠. 근데 거기 통신평가가 아닌데 통신평가라고 잘못 나와 있죠. 거기 그렇죠. 통신평가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 생도 시절의 사진입니다. 저 위에 사진은 이제 그 상해에서 찍은 겁니다. 45년에 광복 직후에서 찍은 건데 이 사람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중국의 정교군관학교를 나와서 황포문관학교에 자기는 4기생인데 6기생은 100명이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양분교, 성자분교가 유명한 소설가 이제 김학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군관학교의 분교에 조선인 생도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혁명간부학교를 이제 사관학교 나온 후배들과 꾸려서 혁명간부학교의 생도는 여러분 유명한 이육사 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가인민행진곡을 작곡한 정일성이라는 작곡가가 혁명간부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1935년에 가서 이제 의열단에
투쟁을 쳤고 민족혁명당을 창당을 해서 그 백범 김구와 쌍벽을 이루는 그렇죠. 그 정치적인 거물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족전성연맹이라는 걸 창립을 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는데 조선의용대는 약 130명의 대원으로 창설이 됐는데 전원 정규 군관학교 출신인데 전부 중국군 소대장으로 가지 않고 무명소졸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김학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의용대를 그 광복군보다 먼저 그러니까 정규군으로 처음으로 창군을 했는데 남쪽에 있으니까 중국 남쪽에 있으니까 화북으로 이동해야 되는 명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화북이 이제 조국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이 있었던 거죠. 작전이 있어서 근데 약산이 이제 그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갑니다. 주력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거가 물론 안 간 거가 제가 책에 쓴 것처럼 오지 못하게 해서 안 간 건지 자기 의지 때문에 안 간 건지 제가 자세히 썼는데 안 갔고 그 다음에 자녀 병력과 함께 임시정부에 합하면서 광복군 부사령으로 가게 됐는데 신흥무한학교 자기 은사였던 이청천이 사령관이고 부사령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요하게 정을 해서 자기 스승인 이청천보다 위에 군무부장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는 서열 5번 임시정부의 서열 5번에 그 국무부장으로 귀국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관격기구 보시거나 깊이 생각 안 하기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분단사회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그 민족진영에 약간 중도좌파 합해서 거기에 군사부장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미군정이나 분단이 안 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나라로 꾸렸다면은 김원봉은 초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45년에 이제 12월에 귀국을 했는데 이승만 캠프로 오라는 연락을 1월 2일 날 받은 거로 제가 책에 썼습니다. 1월 2일 날 윤치영을 보내서 윤치영이 중앙학교의 선배니까 보내서 우리 캠프로 오라 그랬는데 자기의 신념 때문에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947년 3월에 노덕설한테 여러분 이따가 논란이 날 것 같은데 노덕설한테 잡혀갔을 때 조산 조봉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회유를 당하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자리를 잃어버렸다 간 거지 뭐 노덕설에 딱이 맞아서 간 건 아니고 그 이승만의 그 여러분 그 캠프로 오라는 거 거절했고 미군정에서 오라는 걸 했으니까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설자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48년 4월에 그 월북을 했고 9월에 국가검열사항이 됐죠. 그리고 52년 4월에 이제 해임이 되고 노동상이 됐고 그 다음에 57년까지 장관을 했죠. 꿈에 이제 그 옆에 윤세주라는 그 의열단체 2인자 지금 하루 옆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무관 출신 높은 사람이었는데 사주로 보니까 장상이 될 팔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장상이 됐죠. 그렇죠. 국가검열상으로 하고 해임됐다 한 달 만에 노동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8년에야 해임이 되는데 58년에 이 사람의 뿌리가였던 그렇죠. 그 연안파라는 세력은 북한 설립 당시에 전체 세력의 70%를 차지하는 세력이었는데 전부 김원봉이 키운 후배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아마 장관 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은데 58년에 이제 연안파가 제거되면서 그렇죠. 필요가 없어지니까 용도 폐기가 돼서 그렇죠. 58년 10월 24일에 남한으로 탈출을 해서 체포돼서 저는 그저 자살원고를 썼는데 불확실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생애를 이렇게 마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렇죠. 남쪽에서 역사 지워버렸다가 그 뭐 제가 그저 2005년에 평전 써서 그때는 여러분 그 기관한테 잡혀갈까봐 겁나서 썼습니다.
겁나 그 두려움 속에 썼는데 지금은 이 책 쓸 때는 독자들은 무서워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70에 아까 그 사회자 이 박사가 얘기했는데 뭘 눈치를 보면 쓰겠습니까? 제 아는 신념 있는 양심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 사람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김자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학하러 올라갈 때나 그런 때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김경찬은 여러분 제가 뭐 재작년에 형전을 쓴 전설 속의 김일성인데 실용무한학교 교관으로 이제 그 영향을 준 사람이고 이청천은 아까 나왔지만 강북권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죠. 두런 때 실용무한학교 시절에 교육을 받았고 이회영은 실용무한학교를 세운 사람이고 도산 안창호는 뭐 폭탄도 뭐 만들려고 대주고 자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은 의열단이 때려부수기만 하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의열단 정신인 그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해준 뭐 신채호 석학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 약산기원목을 형성시켜준 그런 분들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 상해에 폭탄을 구하러 가서 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진을 원판을 회수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열단원들의 사진이 이거밖에 의열단 투쟁을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산기원봉이 여러분 저 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천의 김낙희 선생이 발굴하는 뭐죠? 그 수용카드 그렇죠? 수용카드에 의열단원들이 한 사람씩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또 맨 오른쪽에 저 아저씨가 착하죠? 근데 창설되던 그해 22살 때 모습입니다. 이건 발굴된 사진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뭐죠? 요거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죠, 뭐 그냥 하죠. 여기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 그 인천 관련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인천 관련에 관계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에 22살까지만 국내에 있었는데 인천에 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입니다. 김활란의 언니 이화 나왔죠? 둘이 집 배달이었으니까 집이 배달이었다고 그 김활란의 자서전에 우리 집은 배달이었다 라고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경동 올라가는 입구거나 아마 뭐 율목동 인천고등학교 쪽이거나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하시려면 김활란 제적 등본을 찾아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김해란 이 사람이 이화 나왔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이 봤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나라인데. 그러니까 별로 명예롭지 않게 인천의 의열단 관계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김다라가 나이 40이 넘어서 애가 넷이나 있는 상태에서 상처를 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똑똑한 여자가 있는데 이 김혜란이거든요. 인천 김혜란이니까 이 여자가 그렇죠. 이 여자를 청혼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 여자가 승낙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배다리에서 살 때 호연정 어디에 이의기 이정규 형제가 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의기 이정규는 나이는 2살 차이인데 인상은 1년 선후배인데 동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다라 목을 따는 작전에 이의기와 이정규가 의열단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인천하고 관계되는 역사인데 아마 이의기 이정규한테 의열단에서 내려진 명령은 자금 마련을 하라 그래서 조선인 미망인으로서 중국인이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돈이 많은 여자가 독립운동 자금을 안 주니까 가서 강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이의기 이정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명을 안 한 모양입니다. 행동력에서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김다라를 의열단이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밀정으로 암살을 하게 되는데 책에 아주 자세히 인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심산 김창수 선생이 어느 날 안창호가 여보 김나라 조심해 얘기했더니 아이 그 뭐 사람 좋은 사람이 되면 어느 날 그런 겁니다. 그 당신 이렇게 그 총독부에 좋은 자를 말했으니까 서울로 가라 해서 내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였다고 썼었으면 원고를. 김창숙이 생각한 것처럼 김창숙이나 몇 사람을 안창호도 아마 회유하려고 했으니까 안창호가 심상 김창숙한테 개 조심하라 그랬겠죠. 그 사람 조심하라 그랬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초고를 썼는데 8월 20일 날 KBS가 밀정이라는 걸 방송을 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이 김규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진은 국가유공자 공적조서에 있는 여러분 국가 공적조서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분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정을 KBS 다큐에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의열단이 이 김다라를 처형한 것이 그냥 막연하게 김창욱 선생처럼 그런 작업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암살했다는 사실이 그 KBS 그 8월 22일 날 다큐로 드러난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스노미야 타로라고 조선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지배하던 그렇죠? 이 사람이 관리하던 밀정이 김다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의열단이 알고 목을 매달아 죽였는데 그게 인천의 사위였다. 인천 출신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색시가 어려서 그랬는지 자기 친가보다는 그 처가 쪽 사람들이 북경에서 살았답니다. 죽을 당시에. 이게 인천 처가 사람들입니다. 인천 어디에 인천에 김원란 김혜란 집의 사람들인데 졸지에 그냥 가장이 의열단원들에 의해서 목이 졸리는 그렇게 암살당한 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김원봉이 처음에 온 거는 여러분 죽산이 저장한 날입니다. 김원봉이 여러분 인천에 와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대한 홍보 강연으로 공동론야에 왔는데 같은 날 공회당에서 독립촉성회 회의가 열리는데 김원봉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3만 명이 몰려가니까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죽산이 전향했더니 삐라를 던져서 그렇죠. 근데 약산 김원봉은 이상 없이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그게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죽산은 여러분 뿌리고 나서 뿌리기 직전에 김원봉이 인천에 딱 한 번 하는데 와서 강연하기 직전에 죽산 선생이 전향했다고 방해 공작이 됐죠. 그랬는데 그때 죽산은 열흘 전에 이미 전향에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해서 공산주의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제 공산주의 버리겠다는 건지 그런 신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계산 때문이냐 그런 선택을 했는데 약사는 그런 선택을 안 해서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상반의 선택을 했죠. 하나는 끝까지 가지고 갔고 한 사람은 이제 전향을 해서 농지개혁을 하고 우리나라의 건국의 큰 공로자가 된 게 죽산인데 길이 공교롭게도 다릅니다. 걸어온 길은 비슷합니다. 회유를 당하고 그렇게 전향 요청을 받고 그랬는데 따라가지 않은 거가 상반된 길을 걸어갔고요. 그 다음 국가검열상이 오늘날의 감사원장인데 그거를 이승엽 폰테 인계랍니다. 선제도 주신 이승엽 폰테 연결해서 인천하고 관계되는 김원봉에 관계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 여러분 러브 스토리인데요. 너무 딱딱해질 건 보는데 옆에 위에 있는 게 여러분 의열단의 누이 동생입니다. 박문호라고는 의열단의 누이 동생인데 예쁘게 본 모양입니다. 근회 사건을 다 내 누이 동생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차라리 얘가 독립운동하니까 중국에 데려가라 공부시켜라 그러니까 얼굴도 안 봤는데 의열단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 아가씨를 망명을 시킵니다. 이 박차장이라는 아가씨입니다. 그렇죠?
예뻤다 그랬는데 그냥 별로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뻤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박차장입니다. 근데 44년 5월에 이제 12살 차이입니다. 나이는 12살 차이인데 왔으면 그냥 그랬답니다. 나 폭탄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단치고 대학을 집어넣는데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대학을 집어넣어서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요 아가씨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여러분 제가 2004년에 밀양에 갔을 때 이 사진은 돌아다니는 제가 발굴한 겁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밀양에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육촌 동생이 나 떠나기 전날 전화를 해서 떠나기 직전에 밀양에서 이제 무궁화호를 타기 직전에 좀 만나자 해서 만나니까 그 전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가 우리 사촌들 그러니까 김원봉이 북한으로 간 다음에 김원봉 형제들 남은 형제들 중에 2사람 빼고 전부 총살당하고 사촌도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사촌들 다 죽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나는 어려서 안 죽였다. 근데 이 사진 하나 내가 벽 속에다 숨겨주고 있었는데 당신이 평자를 쓴다면 주겠다는 나한테 처음 준 자료입니다. 이 사진.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해방 이후에 표충사라고는 절 옆에서 찍은 건데 이게 약사님의 애기고요. 두 번째 부인인데 이게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달라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책에도 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열단이 조선의용대가 계림에 있다가 중경에 본부를 옮겼는데 가족이야 노인네는 중경에 있고 행동대원들만 중경으로 빌어서 옮겼는데 그런 환영대회에 원로들이나 그런 분들을 시켜야 할 텐데 발칙한 어린애를 시킵니다. 17살 먹은 애. 그런데 약산이 걔가 예뻐, 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난. 왜 그랬는지. 근데 기록에 여러분 이게 조선해운대 통신이라는 기록에 김규식 박사한테 쟁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연설문 시켜 17살 먹은 애 연설문 시켜주더래. 나 이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 썼는데 약산이 예쁘니까 걔 시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죽은 다음에 부인이 얘를 이렇게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죽어가기 전에 여보 동선이가 얼마나 예뻐요? 걔는 당신을 좋아해. 이걸 떠보려고 그랬는지 남편을 의심해서 그랬는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이제 19살 먹은 애가 40살 먹은 김원봉에 빨래도 해주고 호랍이 됐으니까 꽃도 달고 레이스도 달고 그러니까 막 야단을 쳤다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불을 쓰고 들어오는데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고 안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석순은 여러분 행동대원입니다. 김구 밑에서 공작하다가 김원봉 밑에서 여러분 행동대장 한 사람인데 최석순이는 이제 주먹을 무식하고 주먹 몸 빠른 사람이다. 활극의 주인공 같은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김원봉보다 8살이 많은데 김원봉 부하거든요. 애 낳았을 때 미역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물 안 먹고 물만 마시고 누워 있으니까 아줌마들이 독립운동가 아주머니들이 물어보니까 장군님을 사랑해서요. 그러니까 중경시내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은 이제 21살 아래 최동선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죠. 이북으로 간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이 사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암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정현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보 계열의 독립운동 사람인데 이 여자가 또 있었다. 성병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이 여자도 성병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썼는데 그거밖에는 자료가 없고 그렇죠. 주변에서 유족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해서 그냥 믿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러브스토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죽산 수청당한 다음에
아들 둘하고 저 최동선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 이제 네. 여기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 그 왜 자료 실었냐면 요거 중국에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12월에 그런데 여기에 최동선이라는 이름이 19세로 실려 있거든요. 이제 여기 주소까지 이름이 실려 있어서 19세 때 이제 정말 의심스러운 게 저 뒷장에 자기 아버지 주소가 있어요. 19살 먹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주소에 안 있고 왜 죽산이 옆집에 와 있었을까? 난 모르죠, 그거지. 그러면 그렇게 잘 됩니다. 바로 죽산이 172호인데 이 아가씨는 173에 혼자 돼 있거든요. 사고 나기 직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해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네. 수많은 박수 한번 먼저. 네. 네, 수많은 자료들을 발굴하시고 또 현장을 또 보시기 위해서 평가로서 현장을 보시면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필하실 수 있으니까 현장 무수히 방문하시면서 쓰신 그 책입니다. 근데 지금 김원봉의 생애에 대해서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김원봉을 만든 그 선배분들과 또 우열단 동지들 그리고 김원봉의 또 러브스토리까지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원래 계획을 짤 때 70분이면 다 끝나겠지 이렇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지금 8시 전에는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번 책을 쓸 때 어떤 점들이 좀 가장 어려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실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먼저 청중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려서 이호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없어요? 제가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저 뜨거운 것 첫 번째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느냐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얼마나 깊이 했느냐 하나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선해병대 주력을 그 애써서 만든 의열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애써서 만든 최초의 정규고 사관학교를 전부 졸업시켜서 만든 그 사람들 부하들을 화북을 보냈는데 왜 안 갔느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정을 파괴했다는 비난이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보수 진영 그 다음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해방공간에 왜 월북했느냐. 남한으로 자기 고향의 밀양으로 와서 왜 월북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승만이 오는데 안 갔고 미군정이 육산처럼 회유하는데 안 갔으니까 잃은 거지만 딱이 맞은 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6.25에 기여했느냐 6.25 남침에 기여했느냐 간첩을 정말로 신문에 있는 것처럼 비파했느냐 그런 거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그 얘기겠죠.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제가 알아서 그냥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그 의열단 창단할 때 의열단 정신 중에 토지운동이라든지 그런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일단 창단할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28년, 29년 그쯤에 안광천이라고 이제 조선공산당, 3차 공산당의 책임자였던 안광천하고 손잡고 레닌주의 정치학교라는 것도 열고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의심받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레닌이 여러분 200만 루블이니까 2천억 정도 된다 그랬다. 한국 독립운동 진영에 2천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내부의 싸움 때문에 결국은 이제 60만 루블이니까 200만 루블 중에 60만 루블 밖에는 못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은 것이 김원봉이다. 제 짐작에는 그저 1차로 한 3억 원, 요새로 따지면 그렇죠. 1차로 한 3억 원, 그 다음에 2차로 한 5억 원 정도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소련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저거는 제가 그 양희모 박사님 오셨는데, 양희모 박사님이 싫다고 하셔도 좀 여쭈려고 그래요. 왜냐면 책하기 짧으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백범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백범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고 우리나라 백범연구에서 다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뭐 양 박사한테 여쭤봐야죠. 그래서 이따가 5분 뒤에 말씀하실 대답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약사는 민족혁명당을 이끌면서 사사건건 그 백범 김구의 그 한국독립당이나 임시정부하고 대립을 했는데, 그 대립이 임시정부를 파기하려고 했느냐, 파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약상으로 해서 참으로 그 트러블 메이커에 골치 아팠다. 그 다음에 통합 반뒤에도 참 약상 때문에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 5분만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양 박사님. 내가 책가방 짧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박사님 얘기해 주세요 좀. 전공 백범 연구하시는 그 짠 거 아닙니다.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제가 준비 안 하신 분입니다. 너무 약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굳이 안 해야겠다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아마 궁금하신 것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김원봉 쪽의 그 어떤 갈등 내지는 알력 관계.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나중에 김원봉도 합류했습니다만, 누구의 지원을 받냐면 장기석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장기석 정부가 이 공작을 또 해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계열과 김원봉 계열한테 자금 지원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단 장기석파가 따로 또 김원봉 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노선상의 투쟁보다도 자금 관련으로 해서 상당한 갈등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김구 계열의 운동자들 사이에서도 자금 배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사실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저 좋은 점만 늘 얘기해서 잘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측의 자금 지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김구나 김원봉이나 그런 큰 노선의 차이는, 왜냐면 저 독립한 다음에 어떤 나라 세울지를 예상하고 독립운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운동했던 건 다 똑같으니까, 저는 김원봉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김구도 민족주의라고 보고요. 그래서 노선상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자금 배분 문제 이런 것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그 용기를 내서 그렇죠. 제가 쓴 건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쓴 거는 조선해영대를, 여러분 조선해영대를 파북으로 이제 아까 지도 좀 보내주시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조선해영대가 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선해영대가 여기 이제 주로 이쪽에 있었는데, 우리 조국은 여기가 아니냐, 일로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력을 일로 보내고 여기 남았는데, 남았으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 쪽에서 양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희 애써서 군대 키워줬더니 공산당 지역으로 다 가버리고 너는 쭉쟁이처럼 남았냐? 그러니까 너 임시정부가 합해. 그래서 합했겠죠. 합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 합해서 가게 되면 임시정부에 임시의정원이라는 50명의 국회가 있고 15명 안팎의 내각이 있는데, 내각이 있겠죠. 국무회의가 있겠죠. 그럼 국무회의에 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약사는 자리가. 그러니까 자리 쟁탈전이 벌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의열단이나 민족행동이나 이런 사람은 몸으로 떼어넣어서 싸웠기 때문에 응전력이 강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 아까 양박사 말씀 임시정부는 이제 점잖은 원로가 많은 분들이니까 그 지분 파일을 갖다 놓고 중국 국민당이 주는 파일을 갖다 놓고 파일 하나도 안 주고 합하라 그랬으니까 파일 쟁탈전을 벌어지니까 임시정부 파기로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 그렇게 한 것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임시정부 주력이 이제 올라갈 때 그렇죠. 여기 후자장에 여기가 이제 김학철 선생이 이제 부상당한 자리인데 이제 여기로 올라갈 때 그 가장 책사라고 얘기하는 그 윤세주라는 사람이 그 김원봉의 명을 받고 그 찾아가서 백범한테 찾아가서 주성님 사사건선 이제 맨 앞에서 싸웠던 그 윤세주가 가서 우리 대원들 드리고 제가 화북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죄송한 거 많았고 그동안에 고맙습니다고 얘기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어린 21살 어린 처녀하고 결혼할 때 뭘 고민을 해 처녀가 좋아하면 결혼하자고 주례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약산하고 이제 신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약산하고 백범하고 무조건 대척점에 있어서 대립만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파일을 뭐 아까 양박사 얘기하던 것처럼 자금 지원 문제 파일을 먹는 거에 대립을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 임시정부 파괴에 대한 거는 그냥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그 양박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죠. 뭐 민족주의자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지 필요해서 그 공산주의를 오히려 이용한 것이지. 아까 이제 제가 임시정부의 그 레닌 자금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의열단과 김원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좋겠으니까 소련이 주면은 반대 극적으로 대가를 받았을 텐데 소련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산주의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한 민족주의자지 이렇게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화북을 안 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문제 제기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재미가 없죠. 저는 지난번에 신문기자들한테 경제기자들한테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 보수 진영의 경제지 기자들이 맘먹고 덤벼서 저는 2시간 동안 그 기자 간다고 했는데 그 땀을 보면 앞으로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네, 그 세 분의 노동수의 뺨을 깊은 책, 그 민족행동가 김원봉 선생 책을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꼭 내서 옮겼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닌 거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좀 쓰겠습니다. 허위라는 사람이 이조판 사람을 했대. (20만 장의) 리베이트가 아니라 이제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냥 그 거래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주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허위가 여보게 이 돈 맡아도 그냥 갖고 있게 나라가 위태로움 쓰세 이를 안 받았답니다.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허위가 여러분 그 수락산하고 수봉산하고 사이에 있는 회랑에서 13도 이군을 이끌고 동료 국내 그 서울 진공으로 실패해서 잡혀서 처형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허위가 죽죠. 그런데 이 후배들이 조선을 광복해내는 걸 꿈며가지고 그렇죠. 독립운동을 할 때 너희들 돈 모자라면 장성원한테 달라고 그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상진입니다. 경상도에서 박상진이라 그러면 노인네들이 대단하게 여깁니다. 경상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박상진은. 저 사람은 그저 싸움 좋아하는 김은목처럼 싸움 좋아하는 의열단 테러가 아니라 저는 판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박상진이 이제 장성원한테 왜 독립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라 망한 뒤입니다. 나라 망한 뒤에 20만 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주고 밀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4명을 보내서 총을 한 방씩 쏴서 4발을 박상진 부하들이 장성원을 처단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장택상입니다. 저는 장택상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 썼을 때보다 2014년 이번에 썼을 때 호의적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축산조봉암에서 조봉암목을 장택상이 잘 써졌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장택상은 에딘버러 대학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 아버지 죽을 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경상도에서 최고 거부거든요. 그런데 이 김원봉이 이 라인입니다. 경상도 라인이에요. 김원봉이. 의외로 다른 놈도 다 이 라인입니다. 의외로 다른 거의 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남도 북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하게 충청도 한두 명, 전라도 한두 명이고 함경도가 전부 경상남도인데 이런 심이라고 보거든요. 경상도에 이런 심이라고 보입니다. 경상도는 제 생각에는 독립운동사는 경상도 수준 미안하지만 이때 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심히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이 당시 보게 되면. 그런데 장택상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 죽은 건 자기 아버지 누가 죽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 노덕술이라는 놈은 노덕술, 김태석 두 사람은 의열단의 처단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못 죽였죠. 인천의 사회 김다라는 죽였지만 얘들은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3월 22일 날 체포될 때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은 알고 현대사 전공하지만 남한의 그 파업이 일어납니다. 전국적인 총파업이 전평에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미군정이 본격적인 탄압을 하게 됩니다. 탄압을 하는데 무조건 다 잡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이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제가 막내 누이 동생 집에 가서 자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막내 누이 동생이 우리 오빠는 수표동에 있는 수표교회에 있는 집에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들 수표교회에서 잡혀갔다고 저는 2005년 판에 썼는데 미군정의 세력 평수관이 서울역에서 잡혀갔다고 썼기 때문에 이걸 고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장택상이 수도경찰청장이 장택상이 미군정의 명으로다가 좌파나 탄압을 할 때 제일 먼저 잡아간 게 김원봉인데 자기 아버지 죽게 한 부분 김원봉이 죽인 건 아닌데 김원봉인과 그 의열단의 뿌리에 해당되는 위에 쪽의 사람들이 죽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이면서 이게 벽에다 이렇게 딱 붙였답니다. 왜 죽인다고 성토문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뭐죠? 이거 수결까지 합니다. 이거 딱 수결하고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김다라 있죠? 인천에 사는 김다라 죽일 때도 그거 봐가지고 그 의열단원들이 김다라 수결시키고 죽이거든요. 그런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이 동생이더라. 우리 오빠 딱이 맞았대요. 썼어요. 내 잘못이에요. 딱이 안 맞았는데 딱이 맞았다고 쓴 거 절반은 제 책임이에요. 왜? 김학봉 여사가 저한테만 딱이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도 했으니까 저는 첫 평전에 딱이 맞았다고 쓴 건데 딱이 맞았다는 기록은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 안 썼습니다. 다만 수도경찰청장이 장택상이 자기 졸개인 노덕술을 시켜서 김원봉이 잡아야 그랬는데 그거를 김원봉이 거물이기 때문에 북장에 내가 직접 잡아와 그런 의미에서 시켰는지 아니면 그런 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 같은 나이니까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노독소리 너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잡아와.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도 노독소리가 잡아가다가 저는 처음에 초판에 제가 아까 그 빨간색 초판에 그렇게 썼습니다. 2005년 판에 기원봉이 똥 누는데 담 넘어 들어가서 쿵 하고 떨어져서 애기가 지금 21살 먹은 저 어린 색시가 깜짝 놀라서 주저하니까 똥도 못 닦고 이렇게 나왔는데 허리도 붙잡고 끌려갔다. 그렇게 썼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서울역에서 끌려갔다고 이번에 아무 소리 하는 거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면 야단 맞을까봐 안 쓰고 사실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노독소리 뜻이냐? 노독소리 결정이냐? 위에 장택상 결정이냐? 그 위에 안정이라는 내무부장 결정이냐? 내무장관 결정이냐?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 미국장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제가 2005년에 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미군장의 명령이었다. 안정원 더군다나 기원봉의 중앙학교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군장에서 좌익의 우동머리들을 때려잡아라 잡아라. 그중에 세 번째나 네 번째 기원봉을 놓겠죠. 그러면 안정이가 얘는 내 제자인데 그렇지만 명령이니까 그 내무부장 그러니까 임정 그러니까 그 미군장이 그 내무부장이니까 미군장 시절 내무장관이 밑에 있는 장택상한테 명하고 장택상이 책임자인 국장은 노독소한테 명하는데 하필이면 노독소이 의협단원들을 고문한 놈한테 명령을 해서 끌려갔는데 당당히 그냥 얌전하게 끌려갔겠습니까? 너희는 못 죽은 게 아니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땅에 맞았던 기록을 제가 2005년 판에 쓰고 증거를 찾으려고 굳이 고생을 했는데 야사밖에는 전설밖에는 없어서 책에 못 쓰고 말았는데 수갑은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석현이라는 그 옛날 부하집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으로 뭘 묵혔느냐? 근데 그 원인으로 뭐 따기만 해서 월북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설자를 잃어버리고 미군장 회의도 뭐 거부하고 뭐 미승만이 오래 거부하고 헐자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갔겠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뭐 노독술이 나쁜 놈이지만 장택상이 나쁜 사람이지만 뭐 그래서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월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 인천투데이 봉기자 질문하실 거 이렇게 없어요. 저요? 저는 선생님 인터뷰를 너무 장시간 해가지고 다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아니까. 네. 그러면 저 밑에 지금 논란이 있었던 저희 묶어서 얘기할게요. 묶어서요. 네. 6.25 전쟁 월북했다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선의용대를 김원봉이 의열단을 발전적으로 해치고 조선의용대를 창설을 했는데 걔들이 쫄종들이 우리는 북으로 가겠어 해서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연안에 있다가 일본이 항복하니까 진군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택동이나 중공군 당국에다가 우리 산동반도로 해서 우리 쪽으로 빨리 진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안하다 부탁이 있다. 요동반도를 빨리 점령을 해서 진군해서 만주를 국민당보다 빨리 차지해라. 그래서 만주를 갔을 때 조선의 그때는 여러분 조선의 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 의용군입니다. 조선의 의용군은 중국 공산군의 지원을 받을 때가 조선 의용군인데 조선 의용군이 약간 300명 정도가 연안에서 화북과 연안에서 만주로 이동할 때 2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군이 만주에 담당했을 때 도착했을 때 23,00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3개 사단이 이렇게 그다음 북만주, 뭐 서만주, 뭐 동만주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미 그 창설을 할 때 1,500명이 내려옵니다. 그 1,500명이 전부 다 1,500명의 우두머리들은 김원봉의 사관학교 보내서 키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미원전쟁이 나서 나머지가 이제 중공군이 내려와서 조선의용군이 역사의 원죄에서 남쪽에서 엄마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6.25 전쟁을 일으킨 때문이죠. 6.25 전쟁의 중심이 조선의용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남쪽에서 활자를 잃어버리는데 북쪽에는 내 조선의용대 내가 키운 제자들이, 내 부하였던 애들이 확 잡고 있으니까 나는 북쪽에서 자리가 있어 하고 북의 동지들이 오라니까 월북을 했는데, 나라를 세웠을 때 여러분 30명의 인민군 장군 중에 20명이 김원봉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쫄병 막내, 쫄병 무명소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의용군들을 가면서 분대장 하다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군사를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게 인민군 북한 정부가 섰을 때 군대를 가장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게 김원봉한테 군권을 안 줬거든요. 중앙 김일성 비리니까 군권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국가검열상은 감사원장이니까 아무 김원봉이 얘기하면은 찍소리 못하니까 국가검열상에 하고, 대신 이제 김일성을 위해서 경지 정리해 준 건 있겠죠. 국가검열상 감사원장으로 해서 반김일성파를 처단한 건 있겠지만은 군권 자체는 없었거든요. 국가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6.25 전쟁에 있어서 원흉이다 할 경우에 군권을 가지고 있어야 원흉 아닙니까? 말로는 저 기록은 못 찾았는데 전쟁은 망한다고 말렸답니다. 말렸다고 했는데 제가 기록을 못 찾아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 원흉이라고 그럽니까? 훈장 받았습니다. 나중에 훈장 받았는데 노력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쟁 끝나면 노동상을 했거든요. 전후복구 사업을 김원봉을 시켜야 다른 사람들 굶으면서 일할 거 아닙니까? 찍소리 안 하고. 그래서 전후복구 사업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김원봉을 시켜서 노동상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6.25 전쟁에 모르죠. 내각에 손을 들어서 하거나 아직 자기 형제들이 다 총살당했으니까 원망은 있었겠지만, 그저 김원봉이 그 6.25 전쟁을 지휘하고 찬성해서 하고 그랬다는 거는 여러분, 저 같은 소설가도 하지 못하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고요. 건국훈장을 여러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훈장이 1945년 기준으로 1945년 기준으로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한 영웅이라고 줘야 되는 것이죠. 45년 기준이 아니라 48년 이후 기준을 하게 되면 독립전쟁을 한 영웅이 한다 플러스 조건이 또 있다. 공산당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에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날의 모선 아닙니까? 저 지난번에 그 11월 6일날 그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당했는데, 선생 같은 훈장, 그때 제가 그랬죠. 훈장 10개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제목을 이용기가 훈장 10개 줘야 된다고 썼더라고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0개 줘야 되나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독립운동을 1945년 광복 그날로 딱 정해놓고 이날 이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줘야 되느냐, 48년으로 주고 나서 48년 이후에까지 한 사람은 결코 없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48년 이후에 북한에 이바지하거나 공산주의를 줄 수 없다고 했으면은 우리 법이 그렇게 했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김원봉이 북한에서도 숙청당해서 제거당하면 남쪽에서 잊혀졌는데, 내가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논란이 돼서 여러분 의열단 창단 기념일 11월 10일 날 시청 앞에서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5분 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의열단 이름을 부르면서, 청주의 의열단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의열단의 무명 용사들이 왜 김원봉만 가지고 하느냐. 근데 김원봉 아닌 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에 제가 초대를 받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족들 바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차정의 아까 박차정 부인의 누구, 그 다음에 김원봉의 외손자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행사는 김원봉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김원봉 밑에서 싸워가지고 의열단들을 찬양하는 위한 장소인데, 거기에 그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태극기 아저씨들이 마이크 가지고
의열단은 빨갱이, 김원봉은 빨갱이 해가지고 방송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는 KBS 뉴스에 제대로 오디오가 못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물더라고요, 그분들이. 김원봉의 후손이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물어오나 그럼 분당 모순입니다. 분당 모순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11월 6일날 이거 가지고 1시간 bom박당했습니다. 그런데 분장은 여러분 지금은 못 주지만은 통일된 팀에 10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홍기가 분장 10개 줘야 된다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70평생에 제가 600명한테 욕을 먹는 거죠. 댓글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작을 하시죠. 네. 네. 굉장히 저희가 듣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들을 얘기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의 강좌 같은 걸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서 자세하게 듣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께 듣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고요. 마무리로 저희가 의열단 사실은 아까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민족혁명과 김원봉이라는 이름으로 김원봉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제 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지에서 담으신 내용이 민족주의자로서 민족혁명가로서 김원봉을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특히 공산주의와 아무 연관이 없었던 1919년 11월에 창단돼서 함께 독립노선으로서 무혈투쟁으로 육탄 혈전으로 나섰던 무명의 의열단원들 이분들에 대한 집단 전기로서도 이 책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많이 소외됐던 의열단 열사 13분을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 이 박사하고 컴퓨터 짤 때는 저한테 소설 공부해서 작가가 된 조혁신 작가하고 그다음에 조선조 신춘문예 양진차 작가하고 그 의열단원들의 가장 비장한 장면을 낭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식당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요구할까요? 네, 식당에서 지금 짧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 조혁신 작가가 좀 나오고요. 제가 나오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조혁신 씨 어디 있어요? 그 김상옥 열사가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순국하는 장면을 조혁신 작가가 낭독을 좀 한 5분 하게 3분 하겠습니다. 5시경 옆집 개가 컹컹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에 품은 권총을 꺼내들며 들창에 귀를 기울였다. 간밤에 눈이 내렸는지 오두둑 눈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을 더듬어 방 안에 들여놓았던 구두를 허겁지겁 신고 폭탄 넣은 가방을 메고 권총을 양손에 쥐었다. 방문을 단단히 잠갔다. 문을 열고 항복하라. 너는 포위됐다. 경찰이 소리쳤다. 김상옥은 침착하게 양손에 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종로경찰서에서 몸이 날래기로 유명한 다무라 형사부장이 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이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김상옥은 날아오르는 새처럼 몸을 날려 다무라의 목에 권총을 발사했다. 이 맛에 경부가 팔을 잡으려 했으나 그놈 역시 사살하고 um에다 경부고가 달려들자 어깨를 쏘아 명중시켰다. 김상옥은 남산으로 나는 듯이 달렸다. 1000여 명이나 되는 경찰이 남산 전체를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히며 올라갔으나 김상옥은 빠져나간 뒤였다. 김상옥은 장춘단을 거쳐 왕진이 안장사에 도착했다. 탈출할 때 신었던 구두는 언제 벗겨졌는지 맨발이었다. 돌길, 얼음 맺힌 산길을 장시간 달려 발이 얼어 터졌다. 스님에게 양말과 가사와 식량을 얻었다. 날쌀을 찬물에 말아 씹어서 후루룩 마시고 왕십리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시 시내로 들어가 효제동 이태성 동지집에 숨었다. 그 사이 경찰은 김상옥의 친족과 친지를 샅샅이 찾아내 취조해서 그가 이태성의 집에 잠복한 것을 알아냈다. 경찰 병력 수백 명이 효제동 일대를 격격으로 포위하고 지붕을 넘어 들어가 항복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집안 사람 가슴에 권총을 대고 김상옥을 끌어내려 하고 했다. 이태성의 가족은 김상옥이 권총을 가졌으니 그럴 수 없다고 애걸했다.
굴하다 경부고가 권총을 쏘면서 앞장서 들어갔으나 김상옥의 총을 맞고 쓰러졌다. 김상옥은 여러 형사가 주도하는 틈에 다락 속 넓은 길을 뚫고 나가 이웃집과 그 옆집 등으로 도망치며 3시간 이상을 격렬히 싸웠다. 그러나 결국 빗발같이 쏟아지는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김상옥은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총을 쏘면서 옆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 이불을 좀 주시오. 그걸 쓰고 탄환을 피하면서 몇 놈 더 쏘아 죽이고 죽겠어. 주인은 이불을 주지 않았다. 탄약이 떨어진 그는 대한독립 만세, 의열단 만세를 외치며 마지막 한 발로 목숨을 끊었다. 김상옥 열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순국하는 장면인데 모친이 김상옥이 이제 망명한 다음에 문소리만 나도 아들인가 하고 맨날 수십 번을 문을 열고 아들이냐 그랬답니다. 언젠가 밤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도 그러니까 2년 동안 문소리만 나도 너냐 애비냐 그랬겠죠. 근데 어느 날 진짜 나온 건데 그렇죠. 네, 민족혁명가 김원봉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에 어마무시한 자료들을 다 이 평전 속에 녹여냈는데요. 여기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혁신 작가가 읽었던 바로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총독부는 2달이 지난 3월에 가서야 사건 보도를 허가했다. 동아일보는 2면짜리 호해를 발행해 시내에 뿌렸다. 앞면에는 사건의 자세한 전말과 김상옥의 최후의 순간을, 뒷면에는 김상옥이 죽은 뒤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을 인터뷰로 담아냈다. 밤에 문이 덜컹하기에 나가보니까 아들이 와서 섰습디다. 에구 무엇하러 왔냐? 죽으려 왔냐? 하니까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보는 줄 아시오. 내가 아주 단판 씨름을 하러 왔소. 하기에 글쎄 왜 그러니 자수라도 하고 살아라 하였지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러지 않더니 이번에는 제 아내를 찾으며 집사람 어디 있어요? 하길래 내가 불러주었더니 잠깐 보고 나서 내가 어서 가라 하였더니 제 누이집을 알려달라 했지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뜨뜻한 방으로 불러들여 뭘 좀 먹이기도 하고 6살 먹은 딸 자식에게 아비 얼굴이나 보여줄 것을, 그저 잡힐까 무서워서 그 추운데 떨고 온 것을 국 한 그릇을 못 먹이고 6살 먹은 딸이 2살 때 아비를 이별하여 제 아비 얼굴을 모르는데 얼굴 한번 못 보여주고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내가 목숨이 모질지요. 이것을 당하고도 살아있으니 하며 더욱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다. 혼자서 천명의 적과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한 의열단원 김상옥. 신문 호에 실린 그의 영웅적 이야기는 바람처럼 퍼져나가 민족 전체가 울었다. 이제 의열단에 대해 삼척동자도 알게 되었다. 에서 했던 거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13명을 제가 뽑은 사람인데 한 번씩만 이름을 제가 책에도 그 도비라 그 소표제에도 그렇게 썼는데 그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이분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황상규라는 분은 조선광복회 멤버하고 약단 김원봉을 키웠고 의열단 창단에 뒷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 제가 황상규 지사하면 한 번만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규 지사. 윤세주 이분은 옆집 사람인데 저 그 태양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아까 그 저기 백번 김구하고 얘기를 했었죠. 예, 윤세주 열사. 이정화 이분은 여러분 그 대구은행 돈 1억 원 오늘날 105원을 훔쳐, 그러니까 1,500원을 훔쳐서 의열단 창단 자금으로 탈취해서 한 사람인데 6번 국내에 그 침투를 하면서 지휘하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고생하고 추록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종암 열사. 김일상 열사 이분은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고 살아서 돌아가서 귀환해서 돌아가서 그렇죠. 황포탄 상해 황포탄에서 의거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김일상 열사. 박재혁 이분은 여러 부산경찰서를 폭파했던 분입니다. 박재혁 열사. 김상옥 열사. 치수봉 이분은 이분은 그 의열단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에서 가입한 어린 시절에 약산기원봉의 동아학교 동기생인데 그 국내에서 그 밀양경찰서를 폭파했습니다. 최수봉 열사.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섭 열사 이분은 그 이제 동경의 황궁, 일본 동경 황궁의 이중교에 폭탄을 던진 분입니다. 김지섭 열사. 나석주 열사는 여러분 그 임시정부의 마지막 그 폭탄 투정을 한 분으로 동양척 주식회사하고 식산은행을 폭파했던 분입니다. 나석주 열사. 김한지사 이분은 여러분 의열단의 국내 침투를 도와주고 무기 반입을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김한지사. 신철유 지사. 고인도 열사. 인천이 자랑하는 의열단은 그렇죠. 인천상업 출신이고 장봉도에서 출생하시고 김다라 처단할 때 앞장섰던 그런 분이죠. 이을규 지사. 이분이 고마우실 겁니다. 예, 끝났네요. 예. 일단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예. 자, 그러면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못다한 말씀들을 바로 옆에 충무청 옆에 아자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안식으로 마련해놨습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또 못다한 얘기를 나누.